여러분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집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달리 오늘 너무 비중 있는 너무 대단하신 선배님들 모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연구실에서 정식으로 넥타이도 맺고 하는 게 예의가 맞는 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바다 저자와의 대화 제8회 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필수 전 KMI 원장님께서 뭐 축하의 말씀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정필수 박사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자와 대화 제8회가 되었고요. 오늘은 또 우리 해양수산 행정의 최고 어른이셨던 홍승용 전 차관님, 그리고 인하대 중부대 총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홍승용 차관님을 모시고 우리 해양수산 행정의 발전 과정 혹은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과 제안을 하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홍 차관님께서는 그동안 오랜 그 해양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차관을 하시면서 실천 가능한 해양수산 행정을 펼치셨고, 오랫동안 우리들이 홍 차관님이 제시하신 그 방안들을 실천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쉬지 않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규감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양 국왕 한 나라의 해양 행정 그 책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비전을 얻었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 현실적인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자와 대화 제8회까지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최고봉에 계시는 우리 홍승용 차관을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반갑고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잊어버렸는데 우리 차관님 오랜만에 뵙겠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바쁘실 텐데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병세 전문의 운전 중에 마이크 켜져 있는데 하나씩 먹어요. 좀 부탁드리고요. 또 내 거만 해줘. 지금 잡음이 똑같아. 그 잡곡밥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거는 포장이 2개더라고. 잠깐만, 저희들이 이제 음소거 좀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바다 저자와의 대화를 한 6번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너무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10회까지 연장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회를 맞이했는데 1회부터 그 7회까지 경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바다 최고위 과정 원우회가 후원을 합니다. 제1회는 9월 19일 날 오늘 참석을 하신 권호인 사장님께서 바다 이야기, 폭넓은 바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해운산업 깊이 읽기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회는 9월 26일에 조봉기 상무님이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라는 정기선과 관련된 그 유럽의 책을 번역자로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수호 박사님께서 해양 플랜트 희망을 향해 일어서다라는 20명 정도 그 공저자의 책을 저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일은 우리가 조금 더 가볍게 시간을 갖자 해서 김문호 선장님께서 윌리라는 수필집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아주 그 강인한 우리 그 마드로스 선원 선장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KMI 박사님께서 나는 커피를 마실 때 물류를 함께 마신다 하시면서 우리가 물류와 관련된 일상생활에 연결된 사항들을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은 박종록 사장님, 전 울산 항만공사 사장님이셨는데 한국 해운과 해운 정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미국에서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안충성 대선배님께서 해양 강국의 꿈 끝없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크게 감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회는 오늘 인사 말씀을 해주신 정필수 박사님께서 물류 장보고와 징기스칸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용호 박사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근무하고 계신데 해양문학 작품을 보는 제3의 눈, 이게 그 심청전이라든지 또 기타 그 바다와 관련된 그 소설을 제3의 눈으로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정말 인문학이 뭔가라는 그 이제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 한 11시 넘게까지 그 토의를 한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6회는 10월 31일 날 이진환 교수께서 고려시대의 무역과 바다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그 선배들의 항해와 관련되는 그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제 가거도에서 몇 시간, 2시간 동안은 아무런 물표 없이 중국까지 항해를 했다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특별히 없어서 제가 바다와 나 그리고 선장 교수 고향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산과 관련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정필수 박사님께서 역사 속의 물류인 정말 감동을 줬습니다. 그 여러 다양한 그런 이제 사건들 사실들을 물류의 관점에서 봐주셨습니다. 김종호 선생이 개발한 그런 기중기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물류의 그 하역 기구의 시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훌륭한 책이다, 역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대원로님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홍성용 전 총장님께서 해양 책략, 그리고 신원수 전 대양 대우해양조선 전무님께서 읍장동 탐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홍 총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용 총장님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도 차관을 지내시고 KMI 원장을 지내시고 또 여러 개의 대학에서 또 총장님으로 활동을 하셨고 또 최근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해양 책략이라는 책 2권을 이렇게 또 편찬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인현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해양관계 책을 쓴 사람들의 그 저자들과 이게 만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그분들이
평생을 자기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책에 담아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걸 갖다가 듣는 그 시간은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필수 박사님은 뭐 저하고 같이 KMI를 재설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했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특히 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뭐 아주 굴지의 아주 전문가시고 여전히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우리 이 바다와 저 뭐야 해상 뭐라 바다 최고 과정 여기에서 또 이렇게 특강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고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전문가들 앞에서 또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얘기가 이게 서로가 잘 마주칠까 하는 걱정도 사실 해보고 무엇보다도 이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건 제 평생에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참 흥미롭고도 참 두렵고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테크니컬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뭐 그때마다 우리 김 교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 한 45분 정도를 주어진 시간인데 우선 저는 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랄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이게 골든 룰인데 역사의 골든 룰에서 정말로 어떤 나라와 어떤 지도자와 어떤 책략이 정말로 이렇게 바다를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했는가 이런 측면으로 한번 다뤄보는 게 흥미 있을 것 같아서 접근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양 패권을 결국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하이라이트가 뭘까? 뭐 키워드는 너무나 잘 아는 지피지기면 뭐 100점 불태 그것이 역시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해운이건 뭐 수산이건 그렇지 않으면 조선이건 어떤 거에서도 나 자신을 알고 남을 알지 못하면 절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 그게 이 해양 책략에서도 곳곳에 쓰여져 있고 그걸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책략이라고 뭐 전략 그런 얘기는 많이 우리가 지략, 전략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 책략이라는 말은 조금 좀 나쁜 의미로도 쓰는 게 많아요. 이거 뭐 착사 뭐 이러면서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책략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전략이나 뭐 이런 기략하고 비교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측면이 아니라 융합적이고 복합적이다. 그러고 또 하나는 조선시대에 우리가 과거 시험 볼 때 33명을 쭉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뽑잖아요. 그 여러 시험 과정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임금님 앞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 이제 전시라고 그러는데 전시의 최종 문제가 책문이라는 과목을 봐요. 책문이 대책을 묻는다 이거죠. 임금이 대책을 묻는 거예요. 그 책문의 그 책자를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바다 어느 부분에 있든 일선에 있건 지도자에 있건 그 문제를 수행하는 사람에 있건 이 대책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대책을 끈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책략이라는 것을 썼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말하다 보면 이제 한 부분이 하다 보면 45분 만에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김 교수님이 우선 제목 위주로 쭉쭉 한번 좀 먼저 끝에까지 한번 먼저 가고 뒤로 올까요? 그래서 먼저 책략이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관님 장관님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한 55분 하시면 됩니다. 예, 시간을 그래요. 많이 좀 더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모두 예. 하는 거는 뭐 책략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 국가가 어떻게 바다에 도전하고 승리하고 패전했는가 하는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근에 해양 책략이 도대체 뭐가 있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어업협정 때문에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고 교훈도 많이 얻었잖아요. 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바다 책략이 과연 평화선은 어땠고 한일어협에서 바다를 팔아먹었다 말았다 하는 그 책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해운업과 조선업 문제는 워낙 많은 얘기들 했지만 그래도 한 꼭지로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심해저 광고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문제를 이제 맨 끝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이 책략이라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이 굉장히 어필을 했어요. 철학자의 말이지만 Life is C between B and D. 결국은 인생이라는 거는 C라는 건 choice죠. 는 birth고 D는 death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는 오로지 선택만이 있을 따릅니다. 이게 개인에게만 있는 것인가? 기업도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국가도 어떻게 보면 흥이 있고 망이 있고 성쇠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기가 막힌 말이다. 그럼 C는 단순하게 초이스냐? 저는 초이스만 보진 않아요. 초이스를 정말 좋은 초이스를 하면은 변화에 좋은 체인지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체인지가 또 우리가 좋은 기회를 얻지 않나 그런 의미로서 결정적 운명과 승패를 좌우하는 선택이 바로 책략이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는 누구가 더 중요하다. 책략가가 더 중요하다.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역사를 보면은 뭐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러면 시절을 기억하지 그때 황제가 누구였는지 뭐 누군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삼국지 여러 편 여러 장면이 나오지만 적벽대전의 제갈량 이름만 딱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초안지에서 뭐 사면 초가라는 말이 나올 듯이 그때에서 장량이 그 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역사의 한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what보다는 who다. 그 책략은 who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택지. 그러니까 얼터너티브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를 고르는 것. 그 다음에 바기닝 파워를 바로 우리가 키우고 바로 기르는 것이 또한 책략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시감이다 그러면 데자뷰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데자뷰 방식보다는 유자대 방식으로 이미 봤던 것, 이미 경험했던 것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벚꽃창신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진화된 접근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책략이다. 그 다음에 책략이란 결단력이다. 아무리 생각하고 좋은 기회를 내봐도 결단하지 않으면 그건 책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집단지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정의를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책략의 화두로서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골든룰, 세계 강국의 골든룰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결국은 무역을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세계 통상의 룰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세계 룰을 지배하니까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를 지배하려면 무엇보다도 국가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국가가 의지가 없는 나라에서 해양 강국이나 해양 부국이 된 사례가 없지요. 그 다음에 국민성이고 그 다음에 해양력이 이 3박자가 갖춰질 때 바로 해양 강국, 해양 부국, 해양 패권 국가가 된다. 그래서 역사를 바꾼 해양 책략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새로운 항로, 새로운 상품과 시장, 그 다음에 새로운 운하 이런 거에 도전한 그런 것이 중요한 해양 책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란 뭐 우리가 헌법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국민 영토 뭐 정부 뭐 이게 보통 국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 해양 책략을 보면서 외교력, 협상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스테이터스를 바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애국심이 반드시 따라간다. 아마 이 바다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자기 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토 측면에서도 바다가 비단 바다만이 아니라 항공까지도 영공까지도 바로 지배하기 때문에 이 공간적 측면에서 1차가 아니라 거의 3차 공간을 다 지배한다. 그 다음에 앞으로 EEZ 대륙부 문제, 그 다음에 해외 경제활동 영역이 또한 계속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그다음에 맨 밑에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뭐 해양 분쟁이라는 거는 비단 영토 분쟁, 경제 분쟁, 자원 분쟁을 넘어서 그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역사 분쟁, 섬 분쟁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잡다단하다. 전 세계적으로 한 850군데가 바로 이런 해양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다음 요거는 유발 할라리가 이제 사피엔스 책에서 결국은 서양이 동양의 부의 대역전을 기하게 만든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 근데 재미있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 척의 배가 결국 동양보다 서양이 앞서게 만들었다. 그래서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 그것이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하죠. 메이플라워가 미국으로 건너면서 신천지를 만들어 버리죠. 다인의 비구로가 가면서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 이 세 가지가 바로 서양이 동양의 대역전을 하게 된 핵심은 지적 호기심과 바다를 향한 대탐험이다. 그래서 앞선 생각, 앞선 책략 이런 것이 앞선 문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중세 이후 유럽에서는 두 차례 해양혁명이 있었죠. 근데 이제 1차 해양혁명은 대항해 시대 직전까지 이루어진 거죠. 10세기에서 한 14세기 이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대항해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러한 도시들이 있죠. 이태리 지역의 제노바, 피렌체, 베네치아, 이 국가들이 도시국가지만 10세기 이후부터 거의 한 400~500년 정도를 도시국가로서 이 해양력을 키우는 그런 힘이 됐죠. 제노바, 피렌체, 저기서 제노바는 특히 자본의 제네바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피렌체는 금융의 피렌체, 그 다음에 베네치아는 해양력의 베네치아, 이런 정도에서 나중에 콜럼버스나 마젤란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쪽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죠.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1096년에서 1270년까지 이때까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동방하고 서방이 결국 연결되는 결정적인 그런 동기를 부여했다.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이 사실 엄청난 그런 역할을 했다. 몽골이 사실은 1206년에서 14세기 중반이라지만 한 1260년에서 1300, 한 7, 80년? 한 100년 정도가 왕이 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11대 정도니까 나라가 100년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나라가 전 세계를 먹고 가장 큰 땅덩어리를 먹었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몽골이 있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설탕이나 쌀, 면화, 우리 전주에 우리 정필수 박사님 거 이런 거 아마 좀 다루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도의 이제 쌀, 면화, 설탕이라든 가장 원자재가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고요. 향신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15세기에 그 탐험 시대를 열게 된 게 결정적인 게 동남아에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침반, 화약, 인쇄술이 바로 또 이 제국주의의 가장 도구로 쓰이게 되는데, 이게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넘어가면서 이 무력의 힘을 제공한 것이 결국 몽골이다.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건너다. 뭐 요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흑사병도 대단했잖아요. 흑사병도 뭐 12세기, 13세기부터 거의 뭐 17세기까지 런던의 흑사병이 1670년도인가 뭐 일단 그때에 이루어졌을 때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때 중앙아시아의 쥐들이 다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몽골이 쳐들어가면서 같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흑사병도 이 이동과 함께 움직여졌다. 그다음에 이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넷플릭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마르코 폴로를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그때는 몽골이 그 옛날에 몽고라 그랬잖아요. 몽매하다 그래가지고 몽고라 그랬는데 있스럽다 그랬는데 요새는 몽골,
용감한이라는 몽골로 이름이 바뀌죠. 근데 이 그런 나라였던 몽고, 그렇게 알았던 몽고, 그다음에 최근에 몽골이를 다시 재발견하지만 그때의 마르코 폴로가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보고 이 동방으로 가는 길을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그때의 몽골이 유럽으로 가는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마르코 폴로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그 2차 그 앞에 2차 항해 시대는 대항해 시대에서도 이 제일 문을 연 거는 이제 포르투갈의 엔히크 왕자니 우리나라에서는 장보고를 해상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엔히크 왕이라고들 하는데 왕까지는 못했고 왕의 아들인데 하도 이 바다를 제패했기 때문에 엔히크 왕으로도 많이 알려졌어요. 아프리카의 세우타 기지를 세우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 우리 김인영 교수님 뭐 선장님도 하시고 너무나 잘 아시죠. 옛날에는 지중해에서 지브롤터 해협 넘어가면은 그냥 낭떠러지로 그렇게 알아가지고 까나리 제도 여기 아프리카에서도 한 조금만 내려가다가는 아이고 거기는 낭떠러지고 뜨거운 바다 펄펄 끓는다 그러죠. 못 나가라는데 그걸 갖다 그 선을 마지노선을 제일 먼저 깬 게 바로 애니크 왕자의 함대들이라서 결국은 이제 인도 항로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바스코 다가마라든가 이런 바로 후계자들이 곧바로 이어가지고 남아공을 통해 가지고 이 인도 항로를 하게 됐는데 제 동기는 애니코 왕자다. 그래서 애니코 왕자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콜럼버스, 그 다음에 마젤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대항해 시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단계는 아시아 무역이 열렸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자본주의가 열렸다. 그때는 주로 향신료, 후추, 계피, 정향, 육두구 중심의 향신료 무역 상업이었다. 근데 둘째 단계는 조금 더 발전이 되죠. 둘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 무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상업자본주의가 아니라 산업자본주의로 갑니다. 산업자본주의에는 결국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니까 원자재인 설탕, 홍차, 커피, 면화 플러스 노예라는 거, 노예 거래가 되면서 산업자본주의가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100년을 거쳐서 계속 바뀌죠. 15세기, 16세기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와 두 차례 해양 혁명이 남긴 거는 지중해 바다에서 인도양, 대서양으로 경제 중심이 됐다. 그런 자본주의가 탄생됐다. 상업혁명, 가격혁명, 화폐혁명이 일어났다. 선박과 항해 기술이 급속 발전했다. 그래서 사실은 요새 인도양이 많이 다시 주목받잖아요. 뭐 1대1로 했어도 결국은 중국이 초점은 인도양이에요, 사실. 인도양. 그 다음에 미국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옛날에 인도양에서 했던 거를 다시 되찾자. 우리도 남방 정책하고 인도, 뭐 인도양으로 간다. 그래서 인도양이 사실은 15세기 때 가장 초점, 세계의 초점이었던 것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구로 돌듯이 뭐 지중해에서 태평양, 대서양, 대서양에서 태평양, 태평양에서 인도양, 뭐 그다음에 대서양 간다 그러는데 태평양 돌아가지고 찍고 지금 인도양으로 가고 있는 거. 그런 것이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인도양이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 15세기 대항해 시대에 세계가 가장 뜨거운 바다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에 해양 책략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거는 지정학입니다. 지오폴리틱스 이 점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세계 3대 지정학이 있죠. 알프레드 마한의 시파워 이론, 그 다음에 헬포드 맥킨더 경의 하트랜드 심장부 이론, 그 다음에 니콜라스 파이크먼의 연안 림랜드 이론 이렇게 되는데
이 헬포드 맥킨더는 결국은 러시아나 소련 이런 동구권의 이론을 뒷받침하죠. 근데 동구권 중서부 유럽을 먹는 자가 세계를 먹는다. 그게 이제 대륙이고, 그다음에 알프레드 마하는 해양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 대표한다. 그다음에 스파이크먼은 이 두 가지를 믹스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안을 확보하는 그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지정하건 미국과 한국의 해양 세력하고 러시아 중국 대륙의 대륙 세력하고 이 부닥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정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황준원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 김홍집이라는 분이 이제 조선 고종 때 수신사로 일본에 갔는데 마침 중국 친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드바이스를 아마 해줄게 해가지고 준 게 조선 책략입니다. 물론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고 그 당시엔 러시아가 굉장히 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때 최대 관심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조선으로 하여금 친중국 해라.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결해라.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연해라. 그 다음에 이제 상책, 하책, 뭐 중책이 있는데 뭐 하여튼 이게 상책이다. 그 다음에 뭐 중책은 그 중에서 대충 넘어가는 거다. 하책은 아예 경시하고 중국한테는 그저 소국으로 굽실거리고, 일본한테는 또 뭐 하게 되면 조약이나 맺고, 미국한테도 역시 통상이 나오면 그런 것만 맺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외교 관계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이 최남선이 결국은 최남선 씨가 이 지정학 얘기가 나오면서 있지만 이 지리학을 공부를 했죠. 지리학을 했던 건 지정학과 가장 왔을 대학에서 그걸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 6.25 사변 직후에 누가 한국을 구원할 자이냐, 한국을 바다에 서는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말을 하면서 바다로 나가기를 그렇게 주장했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베네치아 공화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불과 700년에 시작이 됐지만은 1805년 나폴레옹이 침공할 때까지 거의 1000년 이상을 버틴 도시국가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이 베네치아의 모델을 상당히 많이 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일본도 물론 베네치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 아주 글 잘 쓰시는 또 역사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일본한테 소개한 게 바로 베네치아 바다의 도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국유 상선단 무다에 의한 전기 항로를 운영했다. 우리가 이제 전기 항선이 있잖아요. 트렁크 라인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간다, 미국 간다, 태평양 간다 했듯이 이미 베네치아 공학은 이때 이미 전기 항로를 운영했다. 그 다음에 병농일치가 아니라 병상일치를 했다. 그래서 상인 탐험과 해군을 엄청 중시했다. 그 다음에 합자회사인 콜레간자를 세웠다. 이미 주식회사 형태. 그러니까 뭐 위험 분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대사가 그냥 대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역 스파이예요. 그 지중해 연안 물론이고 세계 유럽 여러 군데에 종합무역 상사나 이런 걸 대사를 둬가지고 원로원에 반드시 귀국 보고를 해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더냐, 어떻게 무역하더냐, 그거 못하면은 또 혼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코 단돌로라는 그 우리나라의 이순신 제독 같은 훌륭한 장군이 있어요. 워낙 십자군이나 이런 데 가지를 않았어요. 이 베네치아는 종교적으로는 자기들은 중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참여를 했는데, 그쪽이 이제 이 베네치아의 힘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때 참여하면서 지중해 항만을 다 연결해내요. 허브 항만. 그래서 이제 지중해 고속도로를 만든 그런 엘리코 단돌로 원수의 그런 역할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우리 해수관리에 해양장관 취임할 때 목숨과 명예를 담보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취임할 때 모든 영예와 이런 것을 우리 베네치아 공화군 주지만 네가 만약에 임기 중에 갯벌 해수관리, 해양관리 엉터리를 했다 그러면은 너는 단두대에 올리겠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선서를 하고 이제 무시무시하죠. 청문회가 아니라 이거는 계속 엄청난 담보를 요구했다는 거. 그다음에 아르세날레가 이제 조선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조선소가 있어가지고 무기하고 배를 만들고 일반 시스템을 그대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붕괴 요인이나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배를 지어야 되는데 조선 목재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그대로 자기가 번영했던 방식 바다로 나가고 바다의 그런 해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해 가지고 했던 나라가 갑자기 이태리에 육지국가 하겠다고 거기다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망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국가의 시대가 아니라 제국주의들이 이제 번영하면서 힘을 잃었다. 이렇게. 다음. 이 포르투갈의 아까 에니크 왕자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에니크 왕자의 해양 책략은 도대체 뭔가. 첫째는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먼 바다를 가려니까 배에서 카라벨 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헤라클레스 기둥 이남의 남대서양, 인도양까지 가도록 항해 기술, 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양력에서. 두 번째는 아프리카 원자재를 유럽과 연결했다. 세 번째가 제일 흥미로운 건데 다국적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마데이라 군도가 있죠. 지중해. 그다음에 까나리아 제도는 이 대서양 그저 아프리카가 앞에 있네. 거기다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었어요. 이 기후 조건이 좋으니까. 그다음에 그 사탕수수에 얻은 그 설탕 공장은 포르투갈 본토에 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할 돈은 제네바가 또 뒤 투자력이 있으니까 제네바하고 뭐 피렌체 이쪽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또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노동력,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이것이 완전히 다국적 시스템. 그래서 이 유럽이 이걸 보고 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특히 이 나중에 스페인이 통합이 되고 나가지고 제일 배 아픈 게 바로 이 에니크 왕자가 다국적 비즈니스 모델로 항로를 개척하고 다국적 기업으로 돈을 엄청 벌기 시작한다. 이거에 대해서 그 나라 스페인도 따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많이 키웠다.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벤처 사업을 실제로 한 에니크 왕자고 왕자의 마을에서 대학을 세우고 사람을 키웠다. 결국은 팔로우할 수 있는 리더를 얼마나 키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에니크 왕자의 책략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의 이 책략을 이거 보면은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콜럼버스가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한 60억짜리였답니다. 165만 마라베트인데 뭐 지금 환산을 해보면 대충 아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태리 사람이니까 이태리도 가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도 가서 얘기를 했고 또 뭐 프랑스도 가서 이거 여러 나라 가가지고 또 콜럼버스가 또 어학이 또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기가 막히게 잘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제 뭐 포르투갈은 이미 엔리크 왕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학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해가지고 빠꿀 먹었죠. 그 다음에 뭐 이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사벨 여왕이
마침 스페인을 통일을 했던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포르투갈이 세계 통상을 통해서 이 부자 나라가 된 걸 보고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바다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사벨 여왕하고 브리핑 하자마자 산타페 협약을 맺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동방견문록이 엄청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지구는 둥글다 하는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 위대한 상상력.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지리학적으로도 아마 거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인이었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장인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이게 결혼을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인 누구냐면 마데이라 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탕수수 이거를 하는 대규모 농장 그 가장 돈벌이 금줄이 된 마데이라 군도의 총독인 장인데 선장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이 지중해뿐만 아니라 대서양 그리고 일부는 뭐 바로 아시아로 이르는 길까지에 대한 해도라든가 이런 것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나리아 군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바로 제네바나 피렌체나 뭐 이쪽에서 온 자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는 이 사람들이 이 카나리아 군도에 있는 상인들이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3은 뭐 이사벨 여왕이 됐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자금이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엉터리지도 해도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쪽이 인도라고 갔으니까. 근데 운칠기삼이 여기서 또 통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인도를 서인도로 알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미주 대륙을 갈 수 있게 됐다. 또 물론 캐리비안 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랬건 저랬건 퍼스트 무버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의 책략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림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 콜럼버스가 이제 1500년대 초에 1508년인가요? 그때 이제 죽죠. 죽는데 이 스페인으로 돌아오지는 못하죠. 스페인에서 맨 나중에는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이사벨 여왕도 죽었고 그래가지고는 그때 자기는 절대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산토 도밍고 성동에 있다가 결국은 한참 있다가 세비야 성당으로 옮겨가죠. 그 세비야 성당이 세계적인 성당이지만 그 콜럼버스의 관을 이고 간 네 사람이 왕이에요. 이게 역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왕 네 사람이 콜럼버스를 맨다. 이것도 상징이지만 앞에 두 사람은 굉장히 의기양양해요. 뒤에 두 사람 왕은 의기소침해요. 푹 숙였어요. 두 사람은 이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파지티브하게 지원한 사람이고 뒤에 두 왕은 절대 반대한 그런 왕이랍니다. 상징적으로. 그 다음 그다음에 이제 해양제국 스페인의 이 라이젠 4를 봤을 때 그 라이즈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해양 패권의 성공 모델이고 성공 모델은 포르투갈을 벤치마킹했다. 신앙로와 신대륙을 개척했다. 무엇보다도 콜럼버스, 그다음에 마젤란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다음에 펠리페 2세가 레판토 해전을 승리해서 지중해와 대서양을 제패하게 됐다. 그러고 나서 아메리카 대륙의 금강원을 약탈하고 세계 무대 화폐를 스페인 화폐로 바꿨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노예로 그 다음에 이 식민 대륙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바로 포리오이는 칼레 해전에서 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덜란드가 독립하면서 대서양의 지배권이 넘어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 위정자들하고 이 자본가들이 정경유착하게 되면은 나라 망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망하게 됐다. 그 다음에 상업국가하면서 결국은 제조업이 엄청 취약하게 됩니다. 제조업이 취약하고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미스터 미스터라기 양축산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농경지 대신에 이 스페인은 이 양축산업을 중시를 하고 그 축산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농경지를 다 황폐화되다시피 하네. 그러니까 곡물을 먹거리 수입해야 돼. 제조업 떨어져. 그러니까 망하게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 다음에 동방무역하고 이 금융으로 해양 패권 이룬 네덜란드 얘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덜란드인은 드리븐 투더시했다. 바다로 쫓겼다는 거죠. 갯벌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영국인은 드로운 투더시라는 건 바다에 이끌렸다. 그러니까 드리븐이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바다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다. 간척 매립을 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이 전성기 때는 1700년도 그때는 네덜란드의 보유 선박이 영국의 3배, 조선 기술 세계 최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영국하고 포르투갈은 이 후추상권을 갖고 싸웠고 네덜란드는 이 향신료 중에서도 좀 더 고부가 진 정향하고 육두부를 독점을 하게 돼. 바로 정향하고 육두부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 네덜란드가 또 혼이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는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책임 신탁하고 신용 이 두 가지가 네덜란드의 그야말로 브랜드였다. 1596년에 바렌츠 북극해 탐험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북극해 그러는데 1596년에 네덜란드의 바렌츠라는 선장이 결국은 이 북극해를 뚫고 이 동양으로 가면은 동양의 향신료를 더 빨리 더 싸게 하지 않겠냐. 물론 성공을 못하고 결국은 얼음에 갇히게 되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국 거기에 싣고 갔던 물건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하고 선원들만 죽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신용의 상징이다, 바렌츠다, 뭐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 같은 상징이. 그 다음에 이제 맨해튼 섬을 인디언들한테 24불로 사가지고 월스트리트를 건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안보이나 사건 이후 22년 동안에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네덜란드가 한참 잘 나갈 때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세 차례의 전쟁 중에서 1차, 2차, 1차의 경우는 네덜란드가 이제 영국이 이기죠. 영국이 이게 크로멜 치하의 영국이 이기죠. 황해 조례 그를 했던 크로멜이 결국은 이제 바다를 제패하면서 영불 해협을 제패하면서 대서양의 바다를 제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 네덜란드가 또 이깁니다. 세 번째는 뭐 비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요한 드비트라는 분이 이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똑똑했던 총리다. 그분이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전쟁 중에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는데 이겼을 때 그것도 사실은 협상이 이겼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런던하고 네덜란드하고 했을 때는 일단은 네덜란드가 이겼다고 봐야 돼요. 이 런던 테임즈강까지 쳐 올라가고 런던이 꼼짝없이 손막 들고 그럴 때 그 당시에 흑사병 유행했고 런던의 5분의 4가 대화재로 가옥이 다 타버렸고 그러니까 네오 외환이 가장 셀 때에 이 요한 드비트 총리의 이 해군들이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네덜란드 이순신 장군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성공을 하죠. 근데 이제 미 대륙에서는 네덜란드가 깨져요. 이 미국한테 이제 깨지면서 그때 이제 그 맨하탄, 뉴욕 이쪽을 뺏깁니다. 영국한테 뺏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덜란드, 유럽에서는 이기고 그쪽에서는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네덜란드, 유럽을 이겼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에서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브레다 조약을 맺죠.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성공한 협상이라고 역사가들은 그 당시에 평을 했어요. 네덜란드도 되게 환호자극을 했어요. 동인도 제도, 황금의 노선인 말라카 해협, 이거는 그대로 네덜란드가 현상적으로 유지한다. 우리가 관리한다. 그러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플라우 룬섬이 바로 그 정향하고 육두가 많이 나는 생산지이기 때문에 고부가 같이 이 향신료 나는 데는 우리가 갖는다. 대신 네덜란드는 북미 기지와 맨하탄을 미국에 준다.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협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겼다. 근데 이겼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승자의 저주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승자가 승자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긴 것 같아도 훗날에 보면은 그것이 저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가 튤립 버블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해 조례로 해서 이제 올리버 크로멜의 호국경이 이제 까보따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개부역으로 네덜란드 제압하고 미국의 존스법이 현재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 가장 위크 포인트인지 스트롱 포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시대에 바로 요한 드 비트하고 크로멜하고 콜베르가 경쟁을 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다시 패자의 축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면 이 보스턴 티파티 원인은 잘 아시잖아요. 노수상이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게 모든 독점권을 사고 파는 걸 갖다 독점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미국이 독립운동이 되고 미국의 동부 13개주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직후에 영국은 이제 절치부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열 네이비라는 게 생겨가지고 로열 네이비를 엄청 강화를 시켜요. 그 강화된 팀들이 결국은 스페인을 깨죠. 다시 네슨 제독이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이고 다 깨면서 이 트라팔카르에서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빅토리아 시대가 열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간이 이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에서는 물론 빅토리아 여왕 이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가 이 빅토리아 이 팍스 브리테니카를 만드는 초석이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칼레이전에서 이기고요. 그 다음에 직후에 또 네슨 제독이 트라팔카르 해전이 빅토리아 여왕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이겼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공황도 전쟁을 하니까 이제 경제공황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어수선한 상황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들어서죠. 그렇지만은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해밀턴 장군의 해군 개혁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해군력과 함선 건조를 그때 했는데 1등 국가가 물론 영국이에요. 1등 국가 영국의 해군력은 2등 국가, 3등 국가의 해군력보다는 무조건 앞서야 된다. 이거 얼마나 큰 싸움이에요. 2등, 3등하고 합한 것보다 더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멜의 항해 조례가 이제 막 그 당시에 있지만은 그때 수상 중에 하나가 버틀란트 러셀의 할아버지가 존 러셀이 있어요. 존 러셀이 이제 이 항해법을 이제 없애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적기절해법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레드 플렉 액트라는 건데 이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된 영국이니까 당연히 자동차도 제일 먼저 발견해요. 자동차 발명하는데 런던 시내 자동차들이 막 자동차의 속도 아닙니까? 말마차하고 자동차하고 다니는데 말마차는 점잖게 귀족들이 타고 다니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서민 중산층이 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40마일, 50마일 이상으로 막 달리다 보니까 말들이 놀래가지고 귀족들이 그 없애라, 자동차 없애라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없애지는 말고 속도를 아마 20마일 정도로 낮춰가지고 자동차를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나 이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엄청 우리는 그러면 자동차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하겠다. 그래서 자동차는 독일이 결국 앞서요. 이게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 조선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등 조선 국가인 우리나라가 우리 자가 이제 해운 선사들이 우리 배를 갖는 거에는 오히려 외국 경쟁력이 머스크나 외국 선사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적기절여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 디즈레일리 수상이 수에즈 운하 한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누구예요? 팔머스턴, 이 밑에가 안 보여요. 이쪽은 팔머스턴 수상이 아편 전쟁으로 해가지고 홍콩 먹은 거 이런 것이 쭉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죠. 시간이 좀 있으신가요? 이 정도 해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제법된 것 같아요. 조금 빨리 갈게요. 루이 14세는 장 콜베르 재상과 함께 장 콜베르라는 사람이 해군 장관이기도 했어요. 물론 재무부 장관도 했지만 그러면서 중상주의를 채택하고 해군은 엄청 강화하죠. 그러면서 프랑스는 농업국가였지만 산업화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루이 14세의 책략이었어요. 물론 베르사유 궁전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 미국이죠. 미주 대륙 카나다 이쪽이 있는데 루이지애나하고 뉴 프랑스 이것이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미국이 아니라 미 합중국이 아니라 프랑스 아메리카 합중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잘 아시지만은 이 루이지애나가 루이 14세의 이름을 뜬 루이지애나가 나폴레옹 때문에 팔죠. 1,500만 불에 이거 팝니다. 1,500만이 헐값에 제퍼슨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팝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놀라운 거는 세계 최대의 해양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그럼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이 14세 때 장 콜베르 뭐 이런 그 전략가들이 세계 바다가 중요하다, 섬이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태평양하고 인도양 쪽으로 엄청 진출을 했다. 그 결과다. 그렇게.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 뭐 여기서도 이제 나폴레옹 드레스푸스 드골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지만 뭐 나폴레옹은 진짜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아도 결국은 황제제위는 1804년에서 1800, 한 10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게 결국 10년 정도의 세계 역사를 바꿀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섬에서 나서 섬에서 죽죠. 근데 나폴레옹이 말한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바다가 없었다면 하고 노래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 수에즈 운하도 사실은 나폴레옹이 기획했고 루이지애나도 미국에게 팔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해양 쪽에서는 나폴레옹의 전략은 실패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관 드 레셉스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운하를 누가 갖느냐는 세계의 힘이 어디에 갖고 있냐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 건설에 가장 앞장을 섰고 그때 외교관, 기술자도 아닌 외교관인 드 레셉스가 수에즈 운하를 1859년에서 10년 동안 만듭니다. 그때 이제 간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가 2년.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총독의 아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 프랑스 나폴레옹 3세의 부인하고도 외존이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많은 도움을 얻죠. 그래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맨 끝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팔아요. 누구한테 파느냐? 영국한테 팔아요. 디즈레일리 총리가
여기서 이 빅토리아령이 저 수상했던 디즈레일리가 스웨즈 운하를 사버립니다. 그래서 영국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스웨즈 운하만 하면 되는데 파나마 운하까지 가서 또 도전합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의 계획과 착공도 사실은 이분이 시작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 운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선 나라다 그렇게 생각해요. 드골 대통령이 우주 원자력 해양을 국가 3대 과제로 시작했다 하는 걸 참고로 다음에 넘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는 세오도 루즈벨트 대통령, 26대 대통령, 조선의 26대 왕은 고종, 똑같이 26대 것만 한 나라는 망하고 한 나라는 굉장히 큰 그런 거예요. 그의 책사 마할. 이 두 사람은 네벌 워 컬리지에서 서로가 만나요. 그 해군 전쟁 대학이라는 거. 그때 이제 총장 마할은 그때 특강으로 이제 TR이 이제 가서 특강을 하게 돼요. 그때 부통령 때인가 아마 특강을 하게 돼요. 해군 장관인가 하여튼 그 특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책략가 마한의 얘기를 그대로 듣습니다. 첫 번째 한 거는 뭐냐면 외교 전략을 바꾼 거예요. 몰로 독트린이 1823년대에서 무려 60년 전에 한 거는 이 미주 대륙에 대한 수비 전략이에요. 유럽이나 어딘가 와더라도 공격을 한다면 우리 그때 수비를 어떻게 하겠다. 근데 TR 추론이 그때 이제 공세 전략으로 바꿉니다. 아니다. 만약에 우리 조금이라도 건든다면 우리는 유럽까지도 쫓아가서 그 나라를 부수겠다. 어마어마한 수비에서 공세 전략. 그러면서 4가지를 합니다. 파나마 운하 건설하죠. 하와이 왕국 합병하죠.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 접수하죠. 해군 건설하죠. 파나마 운하 건설이 가장 아마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연결을 하는 거니까. 근데 가장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어디라고요? 프랑스에 있는 거를 마이벌한 거예요.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남아메리카까지 간다는 거는 해군 그 작전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시간과 돈이 손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파나마 운하 건설. 그다음에 강한 미국의 세요인은 운송의 균형이 있었다. 원양 항해력이 있었다. 산업화가 있었다. 경제 근력이나 먼 바다로 갈 수 있는 도달 범위나 이것이 되면 부와 안보는 작동적으로 따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미국은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얘기했지만 영토 확장은 명백한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땅들을 사들입니다. 영국하고 전쟁 보스턴 티파티 바로 직후에 동부 13개주 얻죠. 그다음에 나폴레옹에서 루이지애나주 얻죠. 그다음에 알래스카주 불과 720만 불의 러시아로부터 얻죠. 멕시코로부터 얻죠.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입한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부동산 전문가니까. 그것뿐일까요? 저는 북극해가 앞으로 세계의 가장 큰 전쟁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극해를 하자니 지금 러시아하고 캐나다하고 모든 나라들 5개 국가들이 대륙봉을 선언하잖아요. 북극해다가. 이미 UN 대륙봉 한계위원회에다가 다 그걸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덴마크의 속령이지만 그린란드를 사버리자. 아예 통째로 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매매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이 그저기 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아마 자료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기 전에 여기서 알래스카 매입할 건 시워드 국무장관이 그때 했잖아요. 근데 1867년인데 시워드는 누구 때 국무장관이에요? 링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에서 서로가 호적수였고 사실 1차, 2차 투표에서는 시워드한테 졌잖아요. 근데 링컨이 시워드를 오른팔을 써요. 부통령보다는 국무장관이 미국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시워드가 엄청난 일을 저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미국의 바다 대통령은 진짜 TR인가?
아니다. 링컨 대통령이다. 여기 귀착이 돼요. 링컨 대통령은 바다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시워드의 알래스카 매입은 실제적으로 링컨 대통령 때 주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에서 이 보스턴 이쪽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 이쪽까지 관통하는 관통 열차를 놓은 것도 링컨이거든요. 링컨.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태평양의 미드웨이 군도로 산 것도 그 다음 대통령이 바로 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영락을, 그 다음에 존 헤이라는 사람이, 존 헤이 아세요? 존 헤이 지중해는 과거의 바다고 대서양은 현재의 바다고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협상한 그 TR 대통령 때 존 헤이가 링컨 대통령의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로 봐가지고는 링컨 대통령이 바다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흥미롭게 분석이, 제가 분석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다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중국이 사실은 아편전쟁 이후의 100년 동안을 치욕의 그런 100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1949년부터 100년에는 영광의 100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과거를 분석해 보면은 아편전쟁부터 1949년까지 중국이 100년 동안에 한 479차례 외침을 당해요. 그 중에서 7차례가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시아핑의 흥묘 백밀은 뭐 장점인의 상계 대표는 시진핑의 중국몽, 그다음에 이제 1대1로까지 쭉 넘어오는데, 해양에서 이런 자존심을 해양을 통해서 찾겠다, 와신 상담을 하겠다, 이런 것이 중국의 지도자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등시아핑은 자기 죽으면서 유해를 받아버려라. 장점인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하고 한중어협도 맺고 그렇지만 해양법책을 한 10번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해양법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해양법 협약을 줄줄이 깨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대국권서 후진타오다, 이런 것이 중국의 100년의 마라톤을 위한 하나의 설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1대1로 책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결국 마르코 폴로가 육상으로 간 길하고 바다로 간 길을 그대로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한 것이 바로 1대1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금융불기다. 마셜 플랜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마셜 플랜을 통해서 유럽을 제패하지 않습니까? 달러화로 결국은 제패하는 거죠. 유럽 부흥이라는 미명하에서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달러 기축통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중국도 1대1로 통해서 모든 이러한 64개국 모두를 인프라를 짓고 항만을 짓고 도로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인프라를 위안화로 갖게 한다. 그러니까 위안화 기축통화하겠다. 이게 금융굴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양 전성시대를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인도양 아프리카 국가들 모두에서 진주목걸이 인프라를 만들겠다. 항만도 만들고 군사수역도 만들고. 그런 것이 1대1로다. 이렇게. 다음 넘. 그 다음에 사카모토 료마의 선중발칙이 결국은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죠. 근데 사실 20대의 사카모토 료마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을까 하면서 선중팔책을 읽고 했는데 결국은 아마 그 당시에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시오군 시대에서 천황 시대로 넘어가야 되니까 우선 그 넘어가는데 앞장섰고, 무엇보다도 나가사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 흑선 페리 제독의 흑선을 맞으면서 미국과 유럽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파고들었지 않았겠나.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한 결과가 이제 선증팔책, 해운대 규약, 신정부 강령 팔책 이런 책으로 나오는데, 메이지 유신 직전에 물론 칼을 맞아서 죽지만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죠. 천황 체제로 간다. 상하원 체제 간다. 귀족들이나 이쪽으로 국한됐던 것을 천하인재를 발탁한다. 외국 교류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법령으로서 네덜란드나 영국의 법령이나 독일 법령을 우리 배워야 된다. 강한 해군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금은 시세를 국제 균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하나 선정팔책에 그 담긴 그런 의견을 상당히 많이 메이지 유신에 담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은 어디를 좀 봐야 되냐, 뭐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잘 아시지만 메이지 출신의 출발지인 이 사조도의 4개의 현을 특별히 보는데 그 중에서도 조슈본 야마구치 현이에요. 야마구치 현에 거기에 보면은 기시 노부스케도 그렇고 사또 에이사쿠, 아베 총리 가족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야마구치. 그 야마구치는 그 시노모세키 그 항구가 있고 바로 부산하고 연관 부관 연락선이 이 어떻게 보면 동북아 대륙으로 이르는 관문이 바로 여기 있다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바다에 대한 관심, 특히 이 대륙에 대한 관심이 무지무지하게 큰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얕봐서는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쪽을 좀 깊숙하게 좀 봐야 된다. 뭐 최근에 아베 총리가 특정 유인 국경 낙도 책략이라는 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인도의 사람을 살게 해가지고 결국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이런 걸 넓히겠다. 이 어마어마한 전략을 하고 있네. 오키노 도리시마, 미나미 도리시마 뭐 이런데 다 지금 대륙분까지 선언하고 있잖아요. 오키노 도리시마가 침대 크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뭐 항만까지 투자를 하고 3억 불 정도 뭐 항만 투자하겠다고 43만 평방킬로미터 이의지를 선포를 하니까 이 스케일이 이게 보통 스케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가장 큰 총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총리는 누구냐? 사또 에이사쿠를 뽑습니다. 사또 에이사쿠가 결국은 아베의 외총조인데 72년에 닉슨한테 류큐제도 일대, 그 우리가 이왈 얘기하는 뭡니까 그 모든 섬들의 중요성을 일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섬에 한 2,500개 섬 정도 될 거예요. 이 해역을 완전히 일본으로 반환을 받은 게 사또 에이사쿠다. 그러니까 섬만 받은 게 아니라 바다까지 받은 거죠. 다음 예. 이 삼국전이거든요. 우리가 삼국지는 보통 뭐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정세를 논하지 말고 10번 이상 읽은 사람하고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런 유명한 삼국지. 삼국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육지 면적이 10만인데 바다 이지가 47만. 중국은 대륙의 면적이 960만인데 87만. 일본은 37만에서 450만. 일본이 가장 승자죠. 물론 섬나라고 태평양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이 0,09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바다로 지금 나가고 중국해로 나가고 하려고 그러는 이 처절한 몸부림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동북아 바다의 한중일 어협은 뭐 1945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대륙붕 선언하고 연안어업 선언하죠. 그 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 그 다음에 이제 58년에 제네바 해양법 협약, 65년에 한일어협, 그 다음에 70년대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그 다음에 이제 1996년에 결국은 운크로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당사국이 한중일이 다 사인하고 이지법을 제정을 하죠. 그래서 이지법을 제정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어업 잠정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96년입니다. 그래서 97년에 일중어협, 98년에 한일어협, 2000년에 한중어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2028년에 한일 7광구 대륙분 공동개발 협정이 50년 기한 갖고 있는 게 지금 착각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 이 평화선 책략, 우리가 뭐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뭐 이 삼성계열, 뭐 4.45계열 나쁜 점도 무지하게 많이 하시고 참 좀 더 현명하게 물러나셨으면, 한 번만 하셨으면 제일 좋았고 2번 하면 더 그 정도로 이해돼 3번 하면서
이게 스타일도 완전히 구기졌는데 그래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바다는 있었을까? 바다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고마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법 박사고 해사법 박사입니다. 뭐 공부한 게 뭐 조지 워싱턴 대학도 그렇고 하버드도 그렇고 프린스턴이고 그렇고 그 과정에서 언더 석사 박사 과정에서 해양법 분야의 커리큘럼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너무나 잘 알아서 평화선을 만든 거죠. 그때 이제 마침 가장 중요한 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불과 7년 정도 된 일본이 국권 회복을 하고 결국은 이 바다 싸움에서 이니셔티브를 지는 거예요. 협상력에서 우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까지 자기 걸로 하려는 그 마쿠 협상이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에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이 대륙붕 선언하면서 우리도 한번 검토해보지 한 것이 이제 우리 평화선이다. 그 다음에 맥카터 라인이 1952년 우리 평화선 그 선포할 그 즈음에는 이제 종료되는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해상 방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안보, 해상 안보 이런 측면도 또 고려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52년 1월에 평화선, 51년 그 가을쯤에서는 평화선이 워낙 국무회에서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노를 해버리죠. 왜 노를 해버리냐면 메가더 라인이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수산 위주의 평화선이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도 넣어라, 그리고 독도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평화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그 카리스마를 인정받은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총장들하고 친밀했고 그 단기간에 문맹 퇴치도 했죠. 인하대학도 인천하고 하와이의 약자가 인하대학입니다. 넘어가죠. 독도를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김동조 우리 장관 대사님이 그 당시에 외무부 정무국장이었어요. 정무국장이 그 당시에 집어넣지 않았으면 아마 이 평화선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독도가 어떻게 됐을까? 실효적 점유는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숙제로 남을 뻔했던 아슬아슬한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토 입증을 위한 증거가 뭡니까? 역사적 증거. 어느 나라에 소속돼 지배받았나, 국제법적 증거, 지리적 증거, 시대적 지배 증거 이런 것들인데 사실 국제법상은 시원적으로는 선점, 그 다음에 뭐 파생적 취득 방법이 시효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점하고 실효적 지배 이 두 가지를 바로 평화선이 갖췄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이이지나 대륙붕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독도가 유인도냐 무인도에 대한 그 쟁점은 국가정책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앞으로 대외적으로 표방해야 되지 않을까. 한동안은 무인도로 했는데 과연 무인도가 답인가.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요 문서가 있어요. 대한제국의 문제, 일본 퇴전과 문제, 그 다음에 스카핀 677 이 문제 보면은 우리 문서가 최근세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바다 헌장이 1982년에 채택이 되면서 세계의 바다가 굉장히 복잡다단해지죠. 옛날에는 영해 접속 수역 정도가 있었죠. 영해도 뭐 3mm 정도 됐다가 이제 12mm가 되고 접속 수역 12mm로.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나타나고 대륙붕이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륙붕도 넓이가 거의 350해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200해리가 350해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2500m 깊이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다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가 있고 또 하나 대륙붕 바깥을 심해저로 얘기를 하면서 심해저가 도대체 뭐냐, 이 문제가 이제 제3차 해양법 협약의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음.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말르네.
그다음에 이 한일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결정하려면은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로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10년 이상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협정이 아니면은 무협정 상태가 됩니다. 무협정 상태가 된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삶의 터전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져요. 물론 해운도 복잡다단하게 돼요. 어디까지가 영해냐, 어디까지가 배타적 경제성이냐, 안보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해양법 협약은 잠정 협정으로 이 경계선이 이지 경계선, 대륙분 경계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프로비저널 어그리먼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일어협은 사실은 대통령하고 일본의 수상하고 톱다운으로 했던 협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부치 수상이었어요. 일본은. 친한파죠. 나중에 뭐 그분이 진심으로 한국에 사과한다.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한국이고 사죄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 게 오부치 수상이에요. 상대방을 또 잘 만나야 돼요. 그 당시 우리가 IMF 시대였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가장 한국을 잘 이해하는 오부치하고 카운터파트가 됐다는 것은 이 한일어협에 이르는 그런데 그래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은 한일어협을 하면서 엄청 선제적인 공격을 했어요. 협정 파기하고 사실은 성동격서 전략을 합니다. 영해법을 직선기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사실은 영해의 면적을 엄청 넓힌 거죠. 그런데도 우리 이제 어업협정이다 하니까는 어업협정만 매달렸던 그런 것이 한일어협이죠. 그다음에 뭐 이건 자료로 한번 쭉 그냥 보시죠. 그래서 35회 1위 했다. 뭐 그다음에 기국 연안국주의를 했다. 대화태 어장을 한 거는 우리의 그래도 성공이었다. 이 대화태라는 건 야마토 아니겠습니까? 야마토라는 어장을 일본들이 할당했다는 거는 그쪽도 굉장히 반발합니다. 135도가 표준 시간인데 135도 30분까지 우리가 나간 것도 역시 우리의 그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끌이 파동 때문에 아주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돼요. 그 자망 통발을 양보를 하게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후에 쌍끌이 우리 배는 한 척도 일본에서 조업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한중업 협정은 뭐 기하를 웬만큼 한 사람도 그리기 어려울 정도의 바다의 기하를 한 겁니다. 아주 난해하고 그래서 먼저 잠정조치 수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양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만들고 그 다음에 과도 및 현행 조업 수역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중 비율은 뭐 거의 10대 1 정도로 중국이 무리했지만 3대 5로 결국은 했고 2005년에 등량으로 가는 똑같이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국이 현행 법령 준수하는 걸로 여기서 양제강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됐지만은 결국 우리 NLL로 우리가 지킨 그런 거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도 문제로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어도는 암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우리 바다에 그리냐 마냐는 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을 앞으로 건다면은 잠정 조치 수역이나 이걸 봤을 때 우리 수역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톱다운이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불법 조업이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해소를 하지 않으면 1년에 한 3,500억 정도의 어업 손실이 있었다. 이게 우리 KMI 제가 원장일 때 분석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해양법 협약을 10번이나 읽은 짱점인 주석하고 국가주석하고 해서 했던 하기로 했던 방식에 의해서 간 거다. 그 다음에 교훈은 많아요, 사실은. 앞으로 신뢰에게 예방에게 끈질리게 이거 어떻게 우리 할 거냐. 그래서 협상 전략팀, 전담팀들 강화를 엄청 해야 되겠다. 특히 해양법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영해 기점, 대륙분 기점, 이의지 기점을 어디로 할 거냐. 도서 문제, 수산 통계 문제, 중국과 일본의 책량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잡는 업에서 기르는 업 문제, 그다음에 자급률보다는 자주율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앞으로 특히 뭐 휘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피시플레이션이 엄청 될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IU 문제 불법 일리걸하고 언리포트되고 언레귤레이트된 비보고 비규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국조 책략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조선하고 해운에 관련된 책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조 책략이 요새는 아주 중국이 자연스럽게 자기들 책략이라고 그러는데 원전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국내의 상황이 복잡했죠.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끼리 해결해야 돼. 닉슨 독트린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미중 수교를 한다. 제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72년에 남북 공동성명하고 유신체제가 출범하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이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표방한 중화학공업을 청정했습니다. 말이 중화학공업이지 사실은 해양화죠. 해양 책략을 해요. 3S 책략을 하죠. 스틸, 쉽빌딩, 쉬핑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 3S 책략을 합니다. 그래서 국수국조라는 건 스틸팜을 한국 선박으로 그 선박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해운업하고 조선업은 발전을 많이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배선대도 74년에 100만 톤에 불과했던 게 2019년에는 1억 톤. 그때는 이제 해양수산부나 이런 부처가 정부 노력에서 국제선박 등록제라든가 톤세제, 선박투자회사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 최근에 해운업 흑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금융 지원 없이 금융 논리만 떠드는 이제 우리 재정 당국. 그다음에 부채 비율 400%라는 건 해운업에 적용에 대해서는 사실 800%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기본 입장이었는데 계속해서 이 부채 비율이 높은 대기업은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이 원칙이 바로 가이드라인 400% 그걸 계속 우기니까 결국은 선박펀드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다음에 외국 경쟁상사가 선박 공급의 1등 공신이 바로 우리 조선업체다. 거기가 바로 한국형 적기조례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신조선 대신에 용선 정책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해운업하고 조선업하고 같은 테이블에 올라가면 항상 조선업을 우선 우대하는 정책이었다. 그렇게 이제 해운업에서는 또 주장하고 다시 조금만 더 조금 투자로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하는 것은 해운업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부활 전략은 앞으로도 선해운업 후 조선업 생존 전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배선대 확충, 그다음에 몸집 키우기, 그다음에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협상력 신장, 그다음에 전략적 금융 지원,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어떻게든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조선업은 세계 1위 조선강국이 결국은 세계 해양력 최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이 그런데 2000년대 돌아오면서 말매의 눈물이 뭐 마산의 눈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이 반전의 기회는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IMO 2020의 선박 황산화물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세계 배들에 대한 신규 건축이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린 코드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빅2 체제에 따라서 조선업에 대한 향방이 좀 바뀌지 않겠나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의 대항을 꿈꾸며 획득한 태평양 심해적 왕국은 사실 바다 자원에는 이 망간 단계, 망간각, 여수광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 바다 3,000m, 5,000m에 보면 이 감자덩어리만한 망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40여 종의 그런 금속이 금속 보물덩어리죠. 그다음에 망간각은 좀 더 얕은 바다, 얕은 바다라도 뭐 500m에서 한 2000m에는 이 바위의 그 껍질로 되어 있는 그것도 망간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광산은 이 바다 밑에서 이 열이 뽑아낸 침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1만 5천 평방킬로미터 정도의 광구를 전 세계 바다에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유엔에 우리가 광구 등록한 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와이 동남방 1700km 떨어진 시시 해역에, 시시라고 그러니까 골프 치는 사람 컨트리 클럽 아니냐 그런데 컨트리 클럽이 아니고 크라리온 크리프턴 해역입니다. 그래서 7만 5천 평방킬로미터 광구를 갖고 있고요. 전 세계 7개국이 지금 광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업 개발을 한다면 1년에 한 20억 불씩 100년 생산한다면 2천억 불인데 이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상업 생산은 조금 뒤로 늦어지는 경향을 있습니다. 먼저 개발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업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개발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 확보를 했을 땐 진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섰던 그런 얘기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 채택된 3차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는 1982년에 제가 우연히도 뉴욕 회의를 참석을 했고, 그때 이 심해저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발언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 청와대에다 보고를 해서 그때부터 피지비티 스타디하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해야 된다는 걸 당위성을 얘기해서 한 12년 정도 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94년에 광고를 유엔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물론 방안은 뭐 선행 투자가 되는 방안, 유엔 개발청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합작하는 방법이었지만 사실은 정부 관심도 없었고 투자 실적도 없었고 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법도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도전했다. 그렇지만 뭐 이건 뭐 질문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정도라고. 이 확보 책략도 뭐 제 책에 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협상을 하는데 그 틈새에 끼어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후발자라서 다시 쫓아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82년 이후 한 10년 동안에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그 싸움하는 과정에서 빅딜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일석이조의 전략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배도 생겼으니까요. 온누리호라는 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추격자 전략,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 마지막으로 했던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라, 이 자문에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해양 책략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바다를 중요시한 인류 지도자와 인류 책사는 인류 국가를 만들었지만 바다를 무시한 삼류 지도자와 삼류 책사는 만국으로 이끈다. 그래서 한 손에 해양 책략, 다른 한 손에는 해양력, 이것이 제가 맺는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말 아주 좋은 강의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네. 김영무 그 부회장님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저 인천에 울산에 출장 가셨다가 늦게 오셨는데 오늘 원래 축사하시기 때문에 그 김영무 부회장님 우리 그 총장님께 좀 인사도 좀 드리시고 축사 겸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건강한 모습 보고 좋고요. 어제 좀 2시간 동안 1시간 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 통영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다행스럽게 일찍 도착해서 처음부터 그 총장님 강의 다 들었는데 하여튼 뭐 서양과 동서양을 막나 해양 역사를 잘 추렸는데 저희가 반성할 점이 엄청 많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실수한 적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요모양요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해운업 조선업 말씀해 주셨는데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고 최근까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바다를 이제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진해운도 뭐 저렇게 불행한 게 됐고, 그나마 지금 조금 살아 있는데 지난 그 10년 동안에 10년 동안 아까 이제 그 총장님이 이제 그
우리 조선 갖고 외국배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네. 지난 10년 동안에 유럽 3개 선사, 3개 컨테이너 선사가 우리나라에서 배를 한 340척 올렸어요. 네. 340. 조선소에서. 그럼 그 중에 절반은 아마 340척을 그들이 신조를 했는데 아마 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신조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자금이 대부분 들어갔을 것 같고, 근데 그 동안에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그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채비율 400% 뭐 그것 때문에 불과 지난 남들은 340척 실 동안에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에 17척밖에 못 쳤습니다. 17척. 그러니까 한진이 망하고, 그다음에 뒤늦게 깨달아서 HMM이 지난 2010년대 20척 초대형 성대 발주했는데 네. 그때도 그때 발주도 국내외 정책 금융기관, 정부 당국, 그다음에 국내외 학자 엄청 반대했어요. 지금 안 된다. 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해양선박 강한 의지를 갖고 20척을 발주했습니다. 20척 발주해서 현재 12척이 나와서 유럽 항로에 뛰고 있고 나머지 8척이 내년에 나오면 이제 미주 항로 뛸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뭐 예상과 기대에 뭐 어긋나는 거 있지만 예상과 달리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주 항내 물동이 엄청 늘었어요. 엄청 늘어갔고 그나마 현대상 HMM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무역업자들이 컨테이너를 미국에 수송하는데 당시에 한진해운 망할 때도 현대상선 살려야 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마치 한진과 더불어서 현대상선이 망했다면 지금 이와 같은 그 시기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무역 국가로서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현대상선이 그나마 미주항로에서 취항을 하고 있고 우리 무역물자를 운송하는데 엄청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 무역업계라든가 우리 국가가 이제 막 해운업의 중요성은 뒤늦게나마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총장님이 좀 더 일선에서 계셔갖고 이런 말씀을 좀 더 역설해 주셔서 한진해운도 그대로 유지되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무역을 할 때 고통을 겪지 않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런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총장님 이거 책 강의는 한 번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 군데 가셔서 강의를 해주고 특히 이제 우리 정부 당국자들한테 좀 강의를 많이 해주셔갖고 이제 해양 책략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본 지침서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저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총장님 좀 발표하신 내용 중에 참 좋은 게 일본은 뭐 오키노 도리시마 그 사람 안 사는 그 침대만한 그 땅에다가 시멘트 등등을 해서 이제 배타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일본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도 그 독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EEZ가 이제 영토보다도 4.75배 큰데 일본은 12배가 크다는 점, 이런 말씀도 아주 선명하게 저희들한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정 토론으로 그 김연빈 대표님이 나와 계신데 김연빈 대표님 좀 간단하게 지정 토론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김현빈입니다. 네. 저에게 지정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이런 토론을 해서 또 타관님의 격작에 흥을 내지는 않을까 또 좀 염려스럽습니다. 전에 2002년에 일본에서 바다가 일본의 장래를 결정한다 하는 이런 책이 발간됐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일본 외무성 차관을 지냈고 그다음에 주미 대사를 지낸 무라타 료헤이가 지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요한 서적으로서 해가지고 요시다상도 수상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또 평이 좋아서 2005년도에 이제 다시 그 바다가 일본의 장례를 결정한다는 또 이제 지금 이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이제 출간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2007년도에 우리 해양수산부가 그 해양 책략을 이 책을 2006년도에 저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소개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기획해서 그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획을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그 책은 그 책은 그 AMI의 이주화 연구원이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번역자로서. 그런데 이제 거의 뭐 저하고 같이 번역을 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느낀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발간된 책이 이런 그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 이런 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그렇게 많이 발간되지 않아 가지고 많이 보급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야, 그 일본에 이렇게 고위 관료를 지내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책을 쓰시는데 우리 정부에 뭐 차관을 지내시고 장관을 지내시고 실장을 지내시고 그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퇴직을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책 하나도 안 쓰시고 그렇게 하는가. 그게 참 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이제 홍숙룡 박사님께서 차관님께서 이제 이런 그 해양 책략을 이렇게 이제 그 금년에 이제 발간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보고 바로 그 금년 1월 10일 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책은 이제 그 일본의 그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 그 책은 해양에 관한 그런 일반적인 해양 지구 과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국제법까지 다루는 폭넓은 그런 책인데 이 책은 그 홍승용 박사님의 책은 해양 책략에 이제 그 특화를 한 그런 책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굉장히 그 무라타 료헤이의 그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 그런 책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책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제 걱정을 들게 됐습니다. 하여튼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차관님께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언급할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런 해양 책략이 중요한데 해양 책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그건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럼 국민들의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또 국민의 의식은 뭐냐? 바다를 중시를 해야 된다. 바다를 중시를 하지 않고 육지 중심적인 사고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이다.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우리 그 해양계 리더들이 기고를 하고 강연을 하고 할 때 쓰면은 그게 전국에 확산돼서 자연스럽게 보급이 돼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우리가 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바다로 열린 그런 대한민국이다. 그런 것을 인식하고 바다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영무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 관료들, 학자들, 정치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선박의 정책 금융을 반대를 하고 확대하는 걸 반대를 하고 하지 그런 분들이 정말로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식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으로 바다로 닫힌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만 하면 뭐하냐, 그걸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그 실천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제 입장으로서는 이제 바다 수영을 보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그 질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차관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네. 갔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해보면 너무 저 강의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한 뭐 9시 45분에 마치고 나서 저 총장님이 계속 여기 망에 계시고 그 뒤에 다시 좀 한 번 더 토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 지금까지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코멘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김영무 부회장님하고야 뭐 옛날부터 참 친한 관계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선지협회 이런 쪽에 계속 계시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참 이 말뜻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좀 더 저 강한 힘을 그동안에 못 보태드린 것에서도 참 미안하고 대학에 있다는 핑계를 잡고선 제가 그동안에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시 지금 부활 작전에 대해서는 힘이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김현빈 대표께서 얘기했는데 저도 그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 하는 책은 제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집에 갖고 있는데 이 무라타 류헤이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서 일본은 참 기록의 일본 아닙니까? 그래서 참 열심히 잘 적어요. 열심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여튼 유서 제가 이걸 하면서 한 거는 역사가 있으면 스토리가 있다. 역사가 있으면 기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참 이 해양 문제를 이 기록을 남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픈 거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싫어하고 어떤 것도 쓰면은 잘못하면 또 잘난 척한다 그러고선 또 괜히 비아냥거리는 거 같아서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는 써도 될 때가 아니냐.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식에서 책을 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김현빈 대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계, 그 다음에 위정자들, 그 다음에 학계, 산학계 모든 분들이 바다를 경영하는 자가 세계를 경영한다. 이 황금률을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다음에 지피지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해양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다. 제가 그 히메저 문제만 해도 무려 12년 동안 하다가 결과가 나왔고 해양수산부 만드는 문제의 경우도 거의 12년 동안에 해둔 거고 뭐 남극 같은 경우는 한 3년 만에 해냈지만은 이 해양에 대한 도전은 굉장히 그 오래 걸린다. 그러나 고진감래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분명히 창대하다. 그걸 약속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젊은이들이고 많은 기업인들이 도대체 블루오션 많이 찾고 있지만 뭐 블루오션에 오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찾지 마시고 블루오션에서 바로 블루오션을 찾으면은 바로 희망이 있고 일터가 있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은 일단 이걸로 마치고 우리 네. 원컨대 총장님 나가시지 마시고 다음에 신원수 회장님 조선 이야기도 재밌으시네 듣고 계시고 한 9시 45분경에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